오금래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올해 81,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아직 밥도 제 손으로 짓고 새벽 시장도 혼자 다니는 어머니였죠. 그런데 막내딸 정지한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큰아들 오태섭 씨와 며느리 김혜숙 씨도 식탁 앞에 앉았고요. 지한 씨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방은 이미 잡아놨어. 이제 도장만 확인하면 돼. 금례 씨는 병원 서류인 줄 알았어요. 무슨 방을 잡아? 내가 어디 입원이라도 하니? 그런데 맨 위에 적힌 글자를 본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서류 아래쪽이었죠. 오금례라는 이름 옆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도장 누가 찍었니? 식탁 위 보리차 김만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금례 씨는 젊은 시절부터 손이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경기도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살며 두 아이를 키웠죠. 큰아들 태섭 씨는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었고 막내딸 지한 씨는 몸이 약했습니다. 특히 지한 씨는 감기만 걸려도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고 밤이면 숨소리가 거칠어져 금례 씨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절 금례 씨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월급은 늘 빠듯했고 집세 내고 쌀 사고 나면 약값이 모자랄 때가 많았죠. 그래도 금례 씨는 아이 병원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나무를 다듬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시장 좌판 정리를 도왔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금례 씨, 그러다 쓰러져요. 그러면 금례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쓰러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집에 아픈 애가 있는데. 막내딸 지한 씨는 그런 엄마 등에 업혀 응급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밤, 금례 씨는 낡은 코트를 딸 몸에 둘러주고 병원 복도를 뛰었어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말하면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 의자에 주저앉곤 했죠. 그런 지한 씨가 자라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제법 당찬 어른이 되었을 때 금례 씨는 속으로 참 많이 안도했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 이제 살았구나. 그 생각 하나로 지난 고생이 다 갚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월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머니가 업고 뛰던 딸은 어느새 어머니의 거처를 대신 정하는 나이가 되었고 어머니는 자식들 눈에 혼자 두기 불안한 노인이 되어버린 거죠. 금례 씨는 자신이 늙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 삶을 남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동네 병원도 혼자 갈 수 있었으니까요. 금례 씨가 살던 집은 오래된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방 2칸에 작은 부엌, 그리고 볕이 잘 드는 베란다가 있었죠. 대단한 집은 아니었지만 금례 씨에게는 평생의 시간이 쌓인 곳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 함께 장판을 깔았고 아이들 키를 문틀에 연필로 표시해 두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금례 씨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지만 집 안 구석구석에 남편 손길이 남아 있었거든요. 안방 장롱 위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모자가 있었고 베란다 한쪽에는 남편이 만든 나무 화분 받침이 아직도 놓여 있었어요. 태섭 씨는 몇 해 전부터 자주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너무 낡았어요. 혼자 살기 불편하지 않아요? 금례 씨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낡아도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며느리 혜숙 씨도 가끔 현실적인 말을 덧붙였죠. 어머니, 요즘은 시설도 좋아요. 식사도 나오고 병원도 가까운 데가 많대요. 처음엔 그 말이 그냥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든 부모 혼자 사는 게 불안해서 그러는 거겠지 싶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끝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 집 팔면 비용은 충분하겠네요. 요즘 그 동네도 가격이 올랐다면서요. 빈집으로 두면 관리비만 나가잖아요. 금례 씨는 그 말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크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돈 문제로 힘든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섭 씨는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지한 씨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건 금례 씨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집은 금례 씨의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마주치는 골목, 시장 할머니들이 손 흔들어주는 길, 오래 다닌 동네 의원, 경로당 친구들까지요. 그 모든 것이 금례 씨의 하루를 붙잡아주는 끈이었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 끈을 잘라내면서도 그것을 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를 위한다는 말은 참 따뜻하게 들리지만 때로는 그 말 뒤에 부모의 뜻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금례 씨는 아직 그 사실을 뚜렷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서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막내딸 지한 씨는 오전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오빠랑 잠깐 갈게. 무슨 일인데? 가서 말할게. 엄마한테 필요한 일이야. 금례 씨는 딸 목소리가 조금 급하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자식들이 온다니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물을 꺼내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도 새로 썰어놨죠. 자식들이 밥을 먹고 갈지 안 먹고 갈지도 모르면서 어머니들은 늘 그렇게 준비부터 합니다. 점심 무렵 지한 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연한 회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태섭 씨가 들어왔고 며느리 혜숙 씨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차림으로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금례 씨는 식탁 위에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고 얘기해라. 태섭 씨는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며 대답했죠. 시간 없어요. 얘기부터 해요. 그 말에 금례 씨는 조금 서운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지한 씨가 서류 봉투를 열더니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미 정해진 일을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방은 이미 잡아놨어. 시설 괜찮고 간호사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온대. 무슨 방? 요양원 방. 금례 씨는 처음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누가 들어간다는 건지, 왜 자기 식탁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요. 지한 씨가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맨 위에 적힌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요양원 입소동의서. 금례 씨는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글자는 보이는데 뜻이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내가 여길 왜 가니? 태섭 씨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얼마 전에도 냄비 태울 뻔했다면서요. 그건 물 올려놓고 전화 받다가 그런 거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집 팔면 비용은 충분하대요. 그 말이 금례 씨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보다 집 판다는 말이 먼저 들렸어요. 내 몸 걱정보다 내 집값 계산이 먼저였구나 싶었습니다. 금례 씨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입소 날짜, 보호자 연락처, 시설명, 비용 안내까지 적혀 있었어요.
자식들이 꽤 오래 알아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래 씨는 아무것도 몰랐죠. 자기 인생이 옮겨질 장소를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 아래쪽에는 입소자 동의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오금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금래 씨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도장 누가 찍었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보리차 끓는 소리만 부엌에서 작게 들렸어요. 태섭 씨는 눈을 피했고 해숙 씨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지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금래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한아, 네가 찍었니? 지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금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큰아들이 찍었다 해도 아팠을 겁니다. 며느리가 찍었다 해도 화가 났겠죠. 하지만 막내딸이 찍었다는 사실은 금래 씨 마음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그 아이는 금래 씨가 가장 약하게 품었던 자식이었습니다. 아프고 작고 밤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던 아이. 병원비가 없어 약국에 외상장부를 만들게 했던 아이. 금래 씨가 잠 한숨 못 자고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숨소리를 확인하던 아이였죠. 그 딸이 이제 어머니 이름 옆에 몰래 도장을 찍은 겁니다. 금래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 도장은 어디서 났니? 지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롱 서랍에 있던 거 엄마가 맨날 거기 두잖아. 그래서 네가 꺼냈니? 엄마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금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말. 그 말은 자식들이 어머니 뜻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는 뜻이었죠. 태섭 씨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지한이만 탓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결정한 거예요. 금래 씨는 태섭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섭다. 너희가 다 같이 내 뜻 없이 내 갈 곳을 정했다는 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래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 손도 잡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놀란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디가? 보여줄 게 있다. 금래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문을 열고 아래 칸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에는 오래된 병원 수첩과 약봉투, 빛바랜 영수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들은 세월을 먹어 누렇게 변했고 수첩 모서리는 닳아있었습니다. 금래 씨는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던 병원 수첩을 펼쳤어요. 지한아, 이거 기억나니? 지한 씨는 수첩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 이름과 날짜, 체온, 약 이름이 적혀 있었죠. 금래 씨의 글씨였습니다. 작고 삐뚤빼뚤하지만 날짜마다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5살 때 밤마다 열이 올랐다. 그해 겨울에 엄마가 너 업고 응급실을 몇 번 갔는지 아니? 지한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래 씨는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약값 외상 적어둔 종이다. 그때 돈이 없어서 약국 아저씨한테 사정했다. 아이 숨이 가쁜데 약부터 먹여야 한다고. 지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래 씨는 또 다른 작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 금래 씨가 써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막내 숨소리만 들으며 잤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섭 씨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해숙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금래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 숨소리 하나 놓칠까봐 밤을 샜다. 네가 아프면 내 심장이 먼저 덜컥했어. 그런데 너는 엄마가 늙었다고 엄마한테 묻지도 않고 갈 곳을 정했구나.
지한 씨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 엄마 혼자 있다가 잘못될까봐. 요즘 뉴스 보면 혼자 계시다 쓰러지는 분도 많고 나 정말 겁났어. 금래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물에 걱정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더 마음이 복잡했죠. 나쁜 마음만 있었다면 미워하기라도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과 부담, 두려움과 계산이 뒤섞인 마음은 더 아팠어요. 금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했으면 내 손을 잡고 말했어야지. 내 도장을 몰래 찍는 게 걱정이니? 지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섭 씨는 그제야 휴대폰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그 작은 기계 뒤에 숨어 있다가 더는 숨을 곳이 없어진 사람처럼 보였죠. 엄마, 저희가 방법을 몰랐어요. 금래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서류를 만들었니? 방법을 몰라서 내 도장을 찍었니? 태섭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 다치시면 저희가 바로 갈 수도 없고 비용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금래 씨는 며느리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혜수가 내 건강 걱정이 먼저였니? 내 집 팔 돈이 먼저였니? 혜숙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은. 내가 들은 말은 그랬다. 집 팔면 비용은 충분하다고. 나는 그 말이 오래 남을 것 같다. 혜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금래 씨는 서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이름, 입소 날짜, 보호자 서명. 그 종이 한 장이 금래 씨에게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금래 씨는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지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식탁 한가운데에 그대로 펼쳐놓았습니다. 이거 치우지 마라. 지한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너희가 한 일을 봐라. 내 이름 옆에 내 허락 없이 찍힌 도장, 그걸 봐라. 이게 걱정인지 폭력인지 너희 눈으로 봐라.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금래 씨는 도장집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한 씨가 가져왔던 도장이었습니다. 금래 씨는 그것을 자기 자주색 카디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도장은 내 것이다. 내 이름도 내 것이고 내가 어디서 늙을지도 내가 정한다. 태섭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쉽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라. 자식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금래 씨는 그 침묵이 서운하면서도 어쩌면 이제야 생각이 시작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자식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금래 씨가 차려둔 된장국은 식었고 김치는 그대로 식탁 위에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 집안은 갑자기 넓고 조용해졌어요. 금래 씨는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는 여전히 펼쳐져 있었죠. 종이 위 빨간 도장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인데 이상하게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기 삶 위에 허락 없이 발자국을 찍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금래 씨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에 누우면 지한 씨 어릴 적 숨소리가 떠올랐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이 고른지 확인하던 밤들. 열이 내리면 그제야 벽에 기대 눈을 붙이던 새벽들. 그때는 아이가 살아만 있으면 뭐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이 어머니의 남은 삶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안 씨도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엄마가 혼자 쓰러질까봐 전화 안 받는 날이면 가슴이 철렁할 테죠.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상대의 뜻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상대의 문을 잠그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금례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챙겼어요. 혹시라도 자기 도장이 또 함부로 쓰일까봐 인감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도 물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중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해요. 걱정되시면 인감 변경도 가능합니다. 금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나 몰래 일이 되는 게 무서워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례 씨는 지안 씨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태섭 씨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 마음 불편할까봐 먼저 말을 걸었을 겁니다. 엄마는 괜찮다 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지 않은 마음을 너무 빨리 덮어버리면 자식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 같았죠. 사흘째 되는 날 지안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찾아가도 돼? 금례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와라. 대신 서류 말고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며칠 뒤 지안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가 없었습니다. 대신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멸치볶음, 나물, 계란말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설프게 담긴 걸 보니 직접 만든 모양이었죠. 현관 앞에 선 지안 씨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붉었고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 금례 씨는 바로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도 않았어요. 들어와라. 지안 씨는 식탁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반대할까봐 무서웠다는 말도 핑계야. 사실은 내가 감당하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어. 금례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신 게 걱정된 건 맞아. 그런데 오빠랑 이야기하면서 점점 엄마가 어떻게 느낄지는 생각 안 했어. 그냥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금례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아프면 금방 눈물이 고이던 그 얼굴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늙은 엄마 눈에는 47달도 여전히 아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서운하고 그래서 더 끊어내기 어렵죠. 지안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말고 병원부터 같이 가자. 허리도 제대로 검사하고 집에 안전 손잡이도 달고 엄마가 원하면 내가 일주일에 2번은 꼭 올게. 금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또 순간의 미안함인지 시간을 두고 봐야 했어요. 지안아. 응, 엄마. 나는 요양원이 무조건 싫다는 게 아니다. 언젠가 내가 정말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도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정해야 한다. 지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겠어. 너희가 나를 걱정한다면 내 뜻을 먼저 물어라. 내 손을 잡고 이야기해라. 도장부터 찍지 말고. 지안 씨는 결국 울었습니다. 금례 씨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딸을 바로 안아주지는 않았어요. 대신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계란말이가 좀 탔네. 그 말에 지안 씨가 울다 말고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처럼 안 되더라. 금례 씨는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아주 조금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먹었어요.
짜고 조금 탔고 모양도 삐뚤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의 반찬통은 서류 봉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적어도 그 안에는 밀어붙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보려는 마음이 들어있었으니까요. 그 후 태섭 씨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 안전 손잡이 설치 비용을 내겠다고 했고 혜숙 씨는 집을 판다는 말을 꺼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금래 씨는 다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모두 밀어내지도 않았어요. 다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를 도울 수는 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그 말은 그 집의 새 규칙이 되었습니다. 오금래 씨의 식탁 위에는 한동안 그 요양원 입소 동의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죠. 자식들이 올 때마다 보이도록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그건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잊지 말자는 표시였어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뜻을 지워버리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기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래 씨 집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손잡이가 달렸고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는 자동 차단기가 설치됐어요. 지한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함께 갔고 태석 씨는 한 달에 한 번 집수리할 곳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혜숙 씨도 더 이상 집값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았죠. 그렇다고 모든 상처가 금세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금래 씨는 가끔 도장집을 만지며 그날을 떠올렸어요. 자기 이름 옆에 몰래 찍혀있던 빨간 도장. 그 도장은 종이에만 찍힌 게 아니라 마음에도 찍힌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금래 씨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못을 똑바로 보고 다시 손을 내밀어 온다면 부모 마음은 또 조금씩 움직이게 마련이니까요. 다만 이제 금래 씨는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일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와도 사람의 뜻과 자존심은 끝까지 존중받아야 하죠. 부모를 걱정한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엄마, 뭐가 불편해? 아버지,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그 한마디가 서류 한 장보다 훨씬 먼저여야 합니다. 오금래 씨는 아직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밥을 짓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장롱 서랍 속 도장을 한 번씩 확인하죠. 그리고 가끔 막내딸이 가져온 조금 탄 계란말이를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래도 문을 닫지 않길 잘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이라면 걱정이라는 말로 내 도장을 몰래 찍은 자식을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자식이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